귀신을 물리치고 얻은 아내. 홍길동은 멀리 남쪽 바다에 있는 저도로 갔습니다. 데려간 부하들과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지요. 또한 앞날을 생각하여 틈틈이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길동이 혼자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떠났어요. 사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인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집 담벼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 사람들 사이를 기웃기웃하였지요. 담벼락에 이런 방이 붙여 있었답니다. 누구든 내 딸을 찾아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 길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대체 무슨 방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길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로군요. 예,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 들어보시오. 저기 저쪽 으리으리한 기와집 보이지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사는 황 부자네 집이지요. 황 부자에게는 아리따운 외동딸이 있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몹시 똘똘하지요. 황 부자는 금자둥이 외동딸을 애지중지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하늘에서 난데없이 바람이 휘몰아치질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람이 멈춘 뒤 보니 황 부자네 외동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온데간데 없지 뭡니까? 황 부자 부부는 하인들을 풀어 밤낮으로 딸을 찾아보러 일렀지요. 그런데 황 부자네 외동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하여 황 부자가 저렇게 방을 써붙인 거예요. 생각이 있으시오? 무슨 생각 말이오? 맑게 한번 어둡기는 황 부자네 외동딸을 찾아주고 사위가 되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오. 글쎄 참 안 된 일이군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갈 길이 바쁜 사람이라서. 길동은 마을을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윽고 깊은 산속에 이르렀지요. 약초를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답니다. 산속이라 날이 일찍도 저무는구나. 길동은 좁다란 길을 따라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지요. 그런데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쉬었다 갈 작정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지요. 게다가 귀신들은 도술까지 부리는 무시무시한 놈들이었습니다. 길동은 재빨리 몸을 감추고 귀신들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귀신들은 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귀신들을 몽땅 쫓아내야겠구나. 귀신들이 날뛰면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야.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귀신들은 온갖 도수를 부리고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어찌나 화려한지 마치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길동은 귀신을 잡으려고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귀신 두목의 몸통에 정통으로 맞았지요.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나머지 귀신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지요. 길동은 나무 위로 올라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에서 내려온 길동은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어요. 얼마쯤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 4~5명이었지요. 그 귀신들은 길동을 보고 멈칫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게요? 약초를 캐고 있소이다. 아, 그래요? 그럼 아픈 사람 병도 고칠 수 있소? 웬만한 병은 고칠 줄 알지요. 그러자 귀신들이 기뻐하며 길동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왕님이 새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었다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화살이 날아와 대왕님이 크게 다쳤지 뭡니까? 대왕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오.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병을 고치면 대왕님이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이오. 어젯밤 내가 쏜 화살에 맞은 두목놈이 대왕이로구나. 길동은 못 이기는 척 귀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곧 대왕 귀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지요. 대왕이 끙끙 신음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하늘이 쏜 화살을 맞고 병이 들었다. 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약을 짓도록 하겠소이다. 길동은 약 주머니를 올려 독약을 꺼내었어요. 그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귀신 대왕에게 주었지요. 귀신 대왕은 살아날 약인 줄 알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왕 귀신이 온 몸을 비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더니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한 뒤 허옇게 눈을 뒤집고 죽었지요. 대왕님이 죽었어. 나머지 귀신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길동은 도수를 부려 도망치는 귀신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건넌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리따운 두 소녀가 사뿐사뿐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길동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요. 저희들은 귀신이 아니랍니다. 며칠 전 이곳으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부디 저희를 살려주세요. 오는 길에 황 부자가 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길동이 물었지요. 누가 황 부자의 따님이요? 눈이 또랑또랑한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다른 한 소녀는 황 부자가 사는 건넌 마을에서 붙잡혀 왔다고 했습니다. 길동은 두 소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어요. 먼저 황 부자가 사는 마을로 가서 외동딸을 부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황 부자가 길동의 손을 꼭 붙잡더니 부탁을 하였지요. 고맙소. 약속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소. 부디 물리치지 마시오. 그리하여 길동은 황 부자의 외동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동은 건넌 마을로 갔지요. 건넌 마을 소녀를 데려다 주려고 말이지요. 그 집에서도 길동을 귀한 손님으로 반겨 맞았답니다. 그러고는 사위가 되어달라고 어찌나 사정하는지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길동은 또다시 장가를 들었어요. 아리따운 두 아내를 한꺼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생겼지요. 며칠 뒤 길동은 두 아내를 데리고 부하들이 기다리는 마을로 갔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길동은 두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의 후처가 된 주통촌.
소녀. 고구려 산상왕의 왕후에게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의 꿈에 하늘의 신이 나타나 내가 너의 둘째 부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테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였지요. 꿈을 깬 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러 신하에게 알렸습니다. 과인의 꿈에 천신이 나타나 이런 말을 했는데 과인에겐 지금 소우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소. 재상을파소가 아뢰었습니다. 하늘의 명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대왕께선 그 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옵소서. 산상왕 12년 11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 쓰일 돼지가 달아났습니다. 의식을 맡은 벼슬아치가 돼지를 뒤쫓아가니 주통촌으로 도망을 쳤지요. 주통이란 곧 술을 담는 나무로 된 통으로 당시에는 이런 그릇만을 만드는 장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어찌나 빠르게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는지 벼슬아치는 숨이 턱에 찼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돼지를 앞질러 가서 길을 막고 잡았지요. 자, 여기 있어요. 벼슬아치가 바라보니 나이 겨우 20살쯤 돼 보이는 예쁜 처녀였습니다. 고맙소. 벼슬아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대답하였어요. 이 사건은 산상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호기심이 움직인 왕은 그 소녀를 만나보고 싶어졌지요. 그날 밤 왕은 술통 마을로 미행을 하였어요. 따르는 자는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내관 둘뿐이었지요. 소녀의 집에서는 왕이 온 것을 알고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된 왕은 소녀를 불러오도록 일렀지요. 이윽고 방문을 살며시 열고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볕에 타 거무스름하지만 총명하게 생긴 건강한 소녀였지요. 이날 밤 산상왕은 소녀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듬해 봄에 왕후 우씨가 이 사실을 알고 투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곧 가서 술통 마을의 천한 계집을 잡아 죽이고 오너라. 왕후가 군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왕후는 자기의 공을 잊어버리고 천한 여자와 화루를 보낸 산상왕이 괘씸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후의 군졸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소녀는 남장을 하고 도망을 쳤지요. 개 섞어라. 왕후가 보낸 군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달아나던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서 물었지요.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함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허를 찔린 군졸들은 우뚝 멈추어 섰지요. 소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위험이 풍기는 걸 느꼈습니다. 군졸들의 우두머리가 대답하였어요. 왕후 마마의 명령이십니다. 지금 내 뱃속에는 대왕의 아기씨가 자라고 있어. 내 몸을 죽이는 것은 가하지만 대왕의 아기씨까지 죽이려 함이 무슨 죄인 줄 너희들은 알고 있는 것이야. 군졸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지요. 대왕의 아기, 곧 왕자를 죽이려 함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군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왕후 우씨는 펄쩍펄쩍 뛰었지요. 술통 마을의 천한 여자아이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씨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산상왕과의 사이에
왕자를 낳지 못하고 이미 자신이 늙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통마을의 소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상왕은 기뻐하며 하늘이 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소리를 쳤지요. 아기의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습니다. 교체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 쓰이는 돼지를 말함인데 바로 그 돼지가 달아난 일 때문에 왕이 솔통마을의 처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슬기로운 판서의 손자. 옛날 서울에 어떤 판서가 살았습니다. 판서라면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벼슬이었지요. 그 판서는 벼슬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집도 으리으리하게 크고 집안 살림살이들도 모두 값나가는 귀한 것들 뿐이었지요. 게다가 집 안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많아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서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판서가 벼슬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묘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벼슬도 높고 잘 사는 판서에게 뜻밖에도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요. 판서는 며칠 동안을 그 걱정거리 때문에 먹고 자는 것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판서는 벌써 며칠째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드러누운 채 끙끙 앓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하도 답답하여 그 까닭을 물었으나 판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서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어린 나이에 비해 아주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고 소문이 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왜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한숨만 쉬고 계세요? 할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러시지요? 아니야, 이 할비는 아무 걱정도 없단다. 에이, 거짓말. 그러면 왜 며칠이고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걱정거리를 대신 풀어드릴게요. 이 할비에게 무슨 걱정이 있다고 이젠 너까지 이렇게 성화인 것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고 하시던데요. 손자가 이렇게까지 파고드는 데는 판서도 더 이상 시침을 떼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걱정이야 있지만 어린 네가 참견할 게 못 된다. 에이, 할아버지도 때로는 어린 손자 놈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걱정거리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손자인 제가 모른 데서야 어디 말이 되나요? 그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어요? 어린 네가 참견할 일이 못 된다지 않느냐? 할아버지, 혹시 그 골칫거리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며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판서를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 들어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래요. 이렇게 능청을 부리는 손자가 귀여워 판서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워낙 또랑또랑하고 고집이 센 아이라 판서도 더 이상 잡아댈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사실은 너희 증조부님 묘 때문에 이 할비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예? 증조부님 묘요? 저기 앞산에 너희 증조부님 묘가 있잖니. 그런데 그 묘가 어때서요?
음, 그 묘야 참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 맞은편에 이웃 사는 정승의 아버지 묘가 있지. 그 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뜬 구름을 잡는 듯 뭐가 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증조부 맷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정승의 아버지의 묘가 그 기운에 눌려 맥을 못 춘단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더 훌륭해지지 못하고 벼슬도 정승밖에 못한다고 줄툴 대고 있지. 그러고는 너희 증조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야. 그래야만 저희 아버지 묘가 제 기운을 되찾아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이지. 아니, 할아버지, 묘가 무슨 기운이 있나요? 참 이상하네요. 그게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지. 내가 판서가 되고 살림이 느는 것도 모두들 너희 증조부 묘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 나도 너희 증조부 몇 자리가 그렇게 좋다니 딴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단다. 하지만 나보다 벼슬이 높은 정승이 자꾸 자기 집안 망한다고 너희 증조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성화를 부리니 그것이 걱정이 되어 이렇게 누워있단다. 손자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냈습니다. 어린 손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요. 그때 어린 손자는 아주 뜻밖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승이란 벼슬은 할아버지의 판서란 벼슬보다도 높은 벼슬이지요? 그렇지. 이 나라에 정승이 세 사람 있는데 그분은 그 셋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지. 정승 위가 바로 임금이니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란다. 예, 할아버지, 잘 알겠어요. 손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이 말을 남기더니 벼란간 벌떡 일어나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헐레벌떡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이 손자가 왜 바쁘게 정승의 집을 찾아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정승집 큰 사랑으로 들어갔지요. 정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에 사는 판서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아, 그래. 그놈 참 어린 녀석이 또랑또랑하게 잘생겼구나. 어째서 나를 찾아왔는고? 예, 정승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예, 저 앞산에 저희 증조부님 묘가 있지요. 그런데 정승 할아버지께서는 그 묘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랬지. 우리 아버지 묘가 너희 증조부 묘의 기운에 눌려 우리 집이 더 이상 잘 되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러나 우리 집은 증조부님 묘를 그 자리에 다 썼기 때문에 집안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자리를 두고 어찌 딴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 잘 되게 하려는 생각은 정승이나 판서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자 정승의 얼굴이 금방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두 눈에 무서운 빛이 간돌았습니다. 네 이놈, 어린 것이 아주 당돌하구나. 나는 이 나라의 정승이야. 정승이면 임금님 바로 밑에 있는 높은 벼슬인데 그 정승의 명령을 한낱 판서 따위가 어기는 것이야. 어리석은 네 조부는 아직 하늘 높은 줄 모르나 보다. 당장 돌아가 네 조부에게 그 묘를 딴 곳으로 옮기라고 단단히 일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께 여쭈어 당장 네 조부의 벼슬을 떼어버리겠다.
못 옮깁니다. 우리도 우리 집을 위해서 그 묘를 딴 곳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 맹랑한 것을 좀 보았나? 그래도 어린 것이 감히 정승에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내가 정승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벼슬이 그냥 그대로야. 정승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자는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정승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승 할아버지, 제 말을 똑똑히 들어보셔요. 지금 돌아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좋으신지요?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그래, 상소문이 뭔지 네가 알긴 아니? 어른들께 들어서 그것쯤은 알고 있지요. 이놈, 상소문을 올린다고 다 될 줄 아느냐? 나는 임금 바로 미친 정승이야. 몇백 장의 상소문을 올려도 다 소용없어. 정승 할아버지, 정승이란 분명 임금님 바로 밑의 벼슬이지요. 그렇다면 상소문에다 정승 할아버지가 정승보다 더 높은 벼슬을 원하고 있다고 적겠어요. 그런데 정승보다 더 높은 벼슬은 임금이라고 지금 말하셨지요. 그러니까 정승 할아버지께서는 임금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상소문에다가 쓰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찌 되는지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임금 자리를 넘보는 역적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정승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지요. 정승 바로 위가 임금이니 정승이 더 윗자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임금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되면 정승은 정말 역적으로 몰려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손자는 그것을 노리고 야무지게 다짐을 받았던 것이지요. 얘야,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너희 중조부 묘를 난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몇 자리 이야기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라. 정승 할아버지 그거 보셔요. 정승이면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인데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어진 일을 많이 하셔야지요.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어린 손자의 뛰어난 재치로 판서는 골칫거리가 시원하게 해결되어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바보 게으름뱅이 칠복이.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바보 칠복이는 홀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나 한 짐 해오너라. 산에는 호랑이가 나온단 말이야. 집에서 낮잠이나 잘래. 칠복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쿨쿨 낮잠만 잤습니다. 아휴,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을 나이인데도 저 녀석은 날마다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니 속상해 죽겠네. 칠복이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칠복이는 어찌나 게으르던지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 안에다 요강을 들여다 놓고 오줌도 싸고 똥도 누웠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칠복이 어머니는 집단 하나를 칠복이에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칠복아, 밖에 나오기 싫으면 새끼줄이나 꼬거라. 집 한 단을 모두 새끼줄로 만들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것이야. 예, 어머니, 걱정 마셔요. 칠복이는 냉큼 대답하였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방문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흘 동안이나 꼬박 굶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을까? 칠복이가 굶어 죽은 게 아닐까? 칠복이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나서 칠복이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문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저런 망할 녀석을 보았나? 칠복이는 새끼줄 3발을 꼬아서 머리맡에다 놓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루에 한 발씩 새끼줄을 꼰 셈이지요. 화가 난 칠복이 어머니는 방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썩 나가거라. 너 같은 바보 천치 게으름 뱅이하고는 속이 터져서 더는 못 살겠다. 칠복이 어머니는 새끼줄 3발을 칠복이에게 주어서 내쫓았습니다. 칠복이는 새끼줄 3발을 들고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칠복이는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났지요. 산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 고개 위에서 옹기 장수를 만났지요. 옹기 장수는 옹기 그릇이 가득 실려있는 지게를 붙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이 떨어진 옹기 지게를 붙들고 쩔쩔매던 옹기 장수는 칠복이가 갖고 있는 새끼줄을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총각, 하늘이 도와서 총각을 만났군요. 그 새끼줄을 나에게 주시오. 뭐라고요? 이 새끼줄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오. 나는 우리 집을 나올 때 새끼줄 3발만 가지고 나왔소. 이보시오 총각, 내 딱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릇 짐을 짊어지고 고개 넘어 마을까지 가야겠는데 그릇 짐을 묶는 줄이 떨어져 꼼짝도 못하고 있어. 새끼줄이 없으면 그릇 짐이 무너져서 옹기 그릇이 몽땅 깨지고 맙니다. 물동이 하나를 줄 테니 새끼줄과 바꿉시다. 옹기 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였지요. 듣고 보니 당신 사정이 딱하구만요. 좋아요. 새끼줄과 물동이를 바꿉시다. 칠복이는 새끼줄 3발과 물동이를 바꾸었습니다. 새끼줄보다 물동이가 더 좋구나.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껴안고 걸어갔지요. 목이 말랐던 칠복이는 어떤 마을 우물 앞에서 서성거렸지요. 그때 새 각시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사뿐사뿐 우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구머니나. 새 각시는 우물터에 낀 이끼에 발이 미끄러워 뒤뚱거리다가 머리에 이고 온 물동이를 와장창 깨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른들이 아시면 온전치 못한 며느리라고 꾸중을 할 텐데. 새각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물동이를 안고 서 있는 칠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총각, 미안하지만 그 물동이를 제게 주셔요. 우리 시어머님이 물동이를 깬 줄 알면 저를 쫓아낼 것이에요. 총각님, 물동이를 주십시오. 물동이를 깬 새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물동이를 드리고 싶지만 공짜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총각님, 제가 집에 가서 씨암탉 한 마리를 갖고 올 테니 물동이를 주셔요. 젤복이는 헤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새각시는 씨암탉 한 마리를 치마폭에 감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젤복이는 물동이를 새각시에게 주고 씨암탉을 받았지요. 칠복이는 씨암탉을 들고 어느 마을 뒷길로 갔습니다. 그때
키가 큰 청년 두 사람이 죽은 말을 석갈에 얹어 어깨에다 메고 마을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생김이 꼭 바보 같구나. 살이 토실토실 찐 암탉을 안고 있네. 죽은 말하고 바꾸자고 해볼까? 죽은 말을 산으로 묻으러 가던 두 청년은 칠보기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닭과 말을 바꾸지 않겠나? 칠보기는 닭과 말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말이 닭보다 크니 바꿔야지. 칠보기는 좋아서 입이 귀미까지 찢어졌습니다. 바꿉시다. 닭을 가져가시오. 칠보기는 닭을 주고 죽은 말을 가졌습니다. 칠보기는 말을 등에 업고 또 어디론지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길을 가다가 외딴 집을 만났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칠보기는 죽은 말을 집 뒤에 있는 감나무 아래 세워놓았습니다. 주인 양반 계시오? 칠보기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집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칠보기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주인 어른, 집 밖에 있는 감나무 아래에 제 말이 있습니다. 죽 한 통만 쑤어 주십시오. 칠보기는 말에게도 죽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럽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집주인 할아버지는 딸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아, 콩이랑 감자를 넣고 말죽을 쑤어서 감나무 아래에 있는 말에게 갖다 주거라. 꽃분이는 말죽을 쑤고 칠보기는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코를 드르렁 골면서 쿨쿨 잤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칠보기는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깜짝 잠이 깨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아가,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거라. 아버지, 총각 손님이 데리고 온 말을 제가 죽였어요. 말죽을 주었는데도 먹지를 않아서 말죽 바가지로 말머리를 한번 때렸더니 말이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이구나. 가난한 우리 신세에 어떻게 말값을 물어준단 말이야. 꽃분이와 꽃분이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이 아버지는 칠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원을 하였지요. 총각, 죽은 말은 우리 집에 두고 우리 딸 꽃분이를 데리고 가주시오. 예, 꽃분 아가씨를 내가 데리고 가서 장가를 들랍니다. 칠보기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꽃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칠보기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꽃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이 예쁜 처녀를 데리고 가는구나. 예쁜 처녀를 내가 빼앗을 순 없을까? 돈 많은 비단 장수 노총각이 칠보기와 꽃분이를 졸졸 따라오면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여기에서 쉬어가자. 칠보기는 산길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땀을 닦았어요. 아, 날씨 한번 덥구나. 비단 장수 노총각도 칠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하고 내기 한번 합시다. 비단 장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기를 할 줄 모르니 수수께끼를 합시다.
칠복이가 말을 받았어요. 내기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바보가 내는 수수께끼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비단 장수는 콧방귀를 뀌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당신이 낸 수수께끼를 내가 맞히면 저 처녀를 저에게 주시오. 만일 내가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비단과 돈자루를 몽땅 주겠소. 그렇게 합시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하면서 대답하였지요. 비단 장수는 자신만만하여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꽃분이는 바보라고 마구 깔보는 비단 장수가 미웠지만 꾹 참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비단 장수 양반이 맞춰보시오. 좋소. 뭐든지 내보시오. 예쏘. 돈자루랑 비단짐이오. 당신도 처녀를 나에게 줄 결심을 하시오. 좋소. 수수께끼는 당신이 내지 말고 나 혼자만 내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 총각 혼자 내시오. 내가 맞춰낼 테니까. 바보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칠복이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똥만 싸고 낮잠만 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내 말을 똑똑히 잘 들어보고 답을 대시오. 새끼줄 세 발이 물동이가 되고 닭이 되고 말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소. 그게 뭔지 맞춰보시오. 비단 장수 노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은 이 세상 하늘 아래에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단 장수 노총각은 주문을 외우듯이 되풀이하였습니다. 새끼줄이 물동이가 되고 물동이는 닭이 되고 닭은 말이 되고 말은 사람이 되고. 비단 장수 노총각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 빨리 말하시오. 칠복이는 비단 짐과 돈자루를 집어들면서 비단 장수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모르겠으니 당신이 말해보시오. 비단 장수 노총각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각시님이 될 꽃분이 아가씨요. 칠복이는 새끼줄 세 발로 인연이 되어 꽃분이 처녀를 얻게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바보를 깔보다가 내가 바보한테 졌구나. 비단장수 노총각은 진짜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비단과 돈자루를 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예쁜 꽃분이와 혼이 나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답니다. 나무꾼을 지켜준 수탉.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요. 장터가 너무 멀어 하루에 한 짐 밖에는 못 팔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하여도 늘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했지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소나 돼지를 기를 수는 없으니 닭을 몇 마리 길렀습니다. 수탉 한 마리, 암탉 8마리를 아주 정성껏 길렀지요. 다른 집 방아를 찧으면 가서 도와주고 떨어진 쌀아기를 모아다가 닭을 먹였습니다. 닭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아는지 날마다 한 마리당 한 알씩 달걀을 낳았지요.
달걀을 먹지 않고 모았다가 장날이면 몇 꾸러미씩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옷감도 사고 낫도 사고 호미도 샀지요. 아들인 나무꾼은 날마다 이른 아침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살뜰하게 아껴줄 아내가 있나? 재롱둥이 새끼가 있나? 이거 어디 살맛이 나야 말이지.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이러다가 총각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무꾼은 잘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말에는 대꾸도 않고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이 퉁퉁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더 깊은 산으로 가야겠어. 나무꾼은 자꾸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나무가 꽉 우거져서 한 낮인데도 어둑어둑한 곳이 나왔지요. 나무꾼은 지게를 세워두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하여 차곡차곡 지게에 얹어 놓았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처녀가 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시오? 어디 다치셨소? 나무꾼이 물었지만 처녀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리를 싸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하였지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처녀의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오? 내가 도와주겠소. 그제야 처녀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좀 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지요. 내가 부축해 드릴 테니 일어나 보시오. 나무꾼이 부축을 하여도 처녀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안 되겠소. 내 지게에 타시오. 나무꾼은 해놓은 나무를 모두 내려놓고 처녀를 지게에 안아 올렸지요.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약초를 해오면 어머니는 잘 찧어서 다친 다리에 붙여 주었지요. 처녀는 꼼짝 안 하고 방에만 있더니 보름쯤 지나자 조금씩 땅을 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이 지나서야 다 나아서 잘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물었지요. 처녀는 집이 어디요? 사실 저는 딱히 갈 곳이 없어요. 얼마 전 아버지 어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저 산 너머에 큰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가려다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소? 어머니는 나무꾼 아들과 짝을 맺어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요.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무꾼과 부부가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나무꾼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신이 나서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처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수탉이 처녀가 있는 방 주위를 뱅뱅 돌면서 계속 꼿꼿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과 처녀가 혼인을 하고부터는 나무꾼과 아내가 함께 쓰는 방 주위를 뱅뱅 돌면서 이른 새벽부터
꼿꼿거리며 떠나질 않았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나무꾼에게 수탉을 멀리 쫓아달라고 말하였어요. 여보, 저 수탉이 왜 저러는 거예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무꾼은 나가서 수탉을 멀리 쫓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수탉은 다시 방 주위를 돌며 꼿꼿거렸지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말렸지만 수탉을 나무하러 가는 길에 데려가 숲에다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얼마 뒤 새살림 재미에 흠뻑 빠져 살던 어느 날 아내는 큰아버지는 이제까지 내가 결혼한 것도 모르고 계실 텐데 하며 산 너머 큰아버지 댁에 함께 인사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지. 인사가 늦기는 했다마는 떡 좀 하고 약과도 좀 만들어서 둘이 다녀오려무나 하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떡과 약과를 정성껏 준비하여 지게에 지워 보냈습니다.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산길을 걸어갔지요. 얼마쯤 왔을까요? 한참을 걷다 보니 맨 처음 아내를 만난 깊은 산속까지 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럽시다. 나무꾼이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고 나서 뒤돌아보니 바로 뒤에 쫓아오던 아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두런두런 둘러보아도 보이질 않았지요. 곧 오겠지. 잠깐 앉아서 쉬어야겠다. 하며 나무 밑에 앉으려던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팔뚝만큼 큰 지네가 지게 옆에서 나무꾼을 향해 고개를 들고는 독을 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얼른 지게 작대기를 들어 지네를 내려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네가 한번 떼구르르 구르더니 자기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너무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오늘에야 내 밥이 되겠구나. 너는 누구야? 난 100년 묵은 지네야. 나는 100사람을 잡아먹으면 앞으로 1000년은 더 살 수 있지. 마침 네가 바로 100번째 사람이다. 지네가 나무꾼 앞으로 점점 다가왔지요. 하얀 독을 무섭게 내뿜으면서 말이지요. 나무꾼이 지네 독을 쐬어 몽롱해져 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집에서 쫓겨난 수탉이 지네에게 마구 달려들었습니다. 수탉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지네 머리를 마구마구 쪼았지요. 지네는 머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수탉에게 독을 뿜었습니다. 수탉이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뛰어오르며 지네를 쪼아대니 지네는 머리가 헤어져 더 이상 독을 뿜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수탉은 그만 고꾸라졌습니다. 나무꾼이 가보니 날개를 조금씩 퍼덕이기는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하였지요. 지네는 머리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죽어버렸습니다. 수탉은 지네를 쪼아 죽이고는 기운이 다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그제야 수탉이 왜 자기네 방 앞에서 뱅뱅 돌며 꾹꾹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기른 수탉이 나무꾼을 살려낸 것이지요. 죽을 고비를 넘긴 나무꾼은 죽은 수탉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탉이 늘 암탉을 데리고 한가롭게 먹이를 쪼아 먹던 담 밑에다
정성껏 묻어 주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탉을 묻은 그 자리에 얼룩덜룩 붉은 빛을 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새싹은 쑥쑥 자라더니 부채꼴 모양의 두툼한 꽃대가 빨갛게 올라왔지요. 꽃대 윗 부분은 꼬불꼬불하여 꼭 빨간 닭벼슬 같았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수탉이 죽어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하여 닭벼슬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돌이 된 망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낮이면 부모님을 도와 밭 일을 하고 나무도 해오면서 부지런히 일하였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마당가에 솟아있는 쌍바위에 불을 켜놓고 앉아 산산 금강산, 천하명승 금강산 하면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밤이면 불을 보고 금강산의 숱한 짐승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짐승들은 삼형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되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망아지 한 마리가 불을 보았어요. 어미 말을 따라 외금강 봉우리들을 뛰어다니며 발굽 굳히기 훈련을 하는 망아지였습니다. 엄마, 내가 저 불을 발굽으로 단박에 꺼버리겠어요. 장난이 몹시 심한 망아지는 불을 보자 온 몸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그래서 망아지는 바위에 대고 발을 탕탕 구르며 말하였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어미 말은 대견한 듯 망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망아지는 불이 타오르는 쌍바위를 향해 깡충깡충 달렸습니다. 쌍바위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던 망아지와 어미 말은 그만 걸음을 뚝 멈추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미 말과 망아지가 바라보니 쌍바위 밑에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망아지와 어미 말이 자기들 등 뒤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글 읽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의 글 읽는 소리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골짜기에 메아리 치며 울려 퍼졌어요. 망아지와 어린 말은 두 귀를 벌쭉거리며 삼형제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망아지와 어미 말은 크게 감동하여 고개를 주걱거렸지요. 참 기특한 아이들이구나. 어미 말은 아이들 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그 자리를 조심조심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망아지는 내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고 서서 마냥 아이들 글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미 말은 망아지를 큰 소리로 부르려고 해도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꾸 고갯짓만 하였지요. 글 읽는 소리에 홀딱 취해버린 망아지는 어미 말이 저쪽 산턱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아지는 산산 금강산, 천하명승 금강산 하며 삼형제를 따라 입속으로 외웠습니다. 글 읽는 소리에 취해버린 망아지는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여전히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만 돌이 되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아지를 기다리던 어미 말도 지쳐서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지요. 금강산 채지봉 줄기의 중턱에 있는 동자 바위, 망아지 바위, 어미말 바위는 모두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바위랍니다.
왕이 된 홍길동. 어느 달 밝은 밤, 길동은 창 밖을 내다보다가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길동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시나요? 하늘을 보고 부모님의 안부를 알고자 했다오. 그런데 문득 별 하나가 떨어졌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라오. 길동의 대답을 듣고 아내도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날 길동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골라 아버지 무덤 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런 다음 머리를 빡빡 깎고는 종들이 입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선 땅으로 건너갔지요. 어린 시절 살던 집 앞에 이르니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문에는 초상이 났다는 표시로 붉은 등이 걸려 있었어요. 길동은 아버지 시신을 모셔놓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형 홍인 형이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길동은 향을 피우고 엎드려 2번 절한 다음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느 절에서 오신 대사이기에 이리도 슬피 우십니까? 형님, 어찌 동생을 몰라보십니까? 그러자 형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울고 있는 중을 바라보았어요. 틀림없는 동생 길동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형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길동아, 조금만 더 일찍 오직 그랬느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널 무척 보고 싶어 했단다. 조선 땅을 떠나 있었기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니다. 잘 왔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유언을 남기셨단다. 아무쪼록 길동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피라고 말이야. 나는 아버님께 길동이가 형인 나보다 재주가 뛰어나니 걱정 마시라고 얘기하였어. 형님, 제가 아버님 맷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길동은 아버지를 가까이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오냐, 잘하였어. 그렇지 않아도 마땅한 맷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걱정하고 있었단다. 길동은 아버지 시신을 저도로 옮겼습니다. 형과 길동의 어머니가 함께 따라 나섰지요. 길동과 형은 홍대감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드렸습니다. 며칠 뒤 길동의 형, 홍인 형은 다시 조선으로 떠났지요. 길동의 어머니는 저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길동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지요. 어머니는 아들 길동이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그 뒤 아들 길동과 함께 저도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저도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율도라는 커다란 섬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한참을 가면 율도라는 커다란 섬이 있다. 그 섬에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지. 곧 율도국을 치려고 하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싸워주길 바란다. 부하들이 창과 칼을 높이 치켜들며 함성을 질렀어요. 길동의 부하들은 이제 더 이상
한낱 도적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길동이 오랜 시간 군사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 있었지요. 길동은 수백 척의 배에 군사들을 태우고 율도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율도국에 다다른 길동은 군사들을 잠시 쉬게 하고는 편지를 써서 율도국 왕에게 보내었어요. 율도국 왕은 보거라. 나는 조선에서 병조 판서를 지낸 홍길동이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율도국을 치려고 건너왔노라. 목숨이 아깝거든 항복을 하라. 사흘 안으로 소식이 없을 때에는 율도국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편지를 읽은 율도국 왕은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신하들에게 말하였어요. 조선의 홍길동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대들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야. 홍길동 군대에 맞서 싸웠다가는 율도국 백성들이 몽땅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전하, 항복하는 것이 100번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홍길동은 하늘이 내린 뛰어난 인물입니다. 홍길동 군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옵니다. 율도국 왕은 항복 편지를 써서 길동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즉시 길동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갔지요. 율도국 왕은 홍길동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율도국을 차지한 것이지요. 홍길동은 율도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율도국은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율도국 왕 홍길동이 여러 신하를 불러놓고 물었지요. 조선 임금에게 사신을 보낼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오? 신하들은 앞다투어 찬성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율도국에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지요. 조선의 임금은 율도국 사신을 맞이하여 잘 대접했습니다. 사신에게 율도국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이렇게 한탄을 하였지요. 홍길동은 하늘이 내린 뛰어난 인물이다. 그런 훌륭한 인물의 능력을 조선에서 펼치게 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책임이 크다. 이제 조선의 홍길동은 영영 잃어버렸도다. 그만한 인물은 내가 사는 동안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이야. 임금은 홍길동의 형인 홍인영을 율도국의 사신으로 보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형제는 마치 오래도록 사이좋게 함께 지내온 형제처럼 즐겁게 며칠을 보내었지요. 율도국의 국왕 홍길동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며 7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홍길동이 죽자 그의 맏아들이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지요. 그리고 율도국 백성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숙을 사랑한 왕후. 고려 태조의 8째 아들은 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욱의 집은 경종의 넷째 왕비 황보씨의 친정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헌정왕후 황보씨는 대궐에서 나와 사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욱이 지나가다 담 너머로 황보씨를 보고 연심을 품게 되었지요. 그러나 보통 여염집 교수도 아니고 왕비를 지낸 홀로 된 여인이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욱은 노래를 불러 황보 씨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였지요. 시냇가에 수양버들 휘늘어지고 그 밑에서 님의 손 잡고 속삭였다네. 석 달 열흘 내린 비가 처마에 낙수져도 손끝에 남은 님의 향기 어이 씻어버리랴. 대청 마루에 시름에 겨워 앉아있던 황보 씨는 이 사랑의 노래를 듣고는 흠칫 놀라 담 밖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귀공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기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종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나이 30도 안 된 헌정왕후 황보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 황보 씨는 꿈을 꾸었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웠더니 그것이 온 나라에 흘러 넘쳐서 은빛 바다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쳐 보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점괘를 고르던 점쟁이가 환한 얼굴로 눈을 뜨며 아뢰었지요. 경아들이 옵니다, 왕후마마.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기씨가 한 나라의 왕이 되실 꿈입니다. 아들을 낳다니 이미 과부가 된 지 오래인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황보 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점괘가 분명하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단언을 하였지요. 경종의 왕비 황보 씨가 실숙버린 왕욱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입니다. 왕욱은 부왕인 태조를 닮아서 얼굴이 잘생기고 몸집이 우람한 헌원 장부였지요. 8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에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욱과 황보 씨의 사랑은 차츰 거침없어지고 있었지요. 황보 씨가 왕욱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지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욱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보다 못한 집안 사람들이 섭을 쌓고 불을 지른 것이지요. 그 맹렬한 불길은 대궐에서도 보였습니다. 성종은 급히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사령을 보냈어요. 왕욱의 집에 다녀온 벼슬아치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듯 경종의 왕비 황보 씨와 왕욱의 사이를 고하였지요. 죄인 욱을 잡아서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전 왕의 왕비는 사저에 가두어 출입을 금하도록 하라. 왕욱은 그날로 포박되어 사수현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사수현은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이지요. 그런데 이때 황보 씨는 왕욱의 아이를 뵌 지 여러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왕욱이 잡혀가고 황보 씨에게도 외출을 금하는 명령이 내리자 갑자기 산기가 일었습니다. 황보 씨는 비틀거리며 사저로 돌아오다 대문 앞의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아이를 낳은 후 쓰러지고 말았지요.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기가 보채며 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종은 그 아기를 유모에게 맡겨서 기르도록 일렀습니다. 아이의 나이 2살이 되었을 때 왕은 유모와 함께 아이를 대궐로 불렀지요. 비록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지만 왕씨의 자손임에는 분명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인 운명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성종이 아이를 불러 무릎 위에 앉히자 아기가 왕의 옷깃을 붙잡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성종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아기가 아비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귀양 보낸 왕욱에게
돌려주라고 일렀습니다. 이 아이가 후에 제8대 고려 왕이 된 대량군 순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